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6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정말 중요한 그 하나의 변곡점처럼 느껴지는 게 연말인데 지나버렸네요. 이제 오늘이 26일이니 이번 주만 가면 내년입니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참 부담스럽네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플러스 크리스마스 연휴 다 잘 보내셨을 거라고 보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8년 만에 찾아와서 또 다들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화합 시간에는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쇼미더 민심 시간에는요. 조순희 변호사 그리고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과 함께 한 주간의 민심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3일이었었잖아요. 네. 금, 토, 일, 월. 뭐 금은 아니었으니까 토일, 월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 집도 명동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고요. 집에서 밀린 일이랑 영화 하면서 네. 보냈습니다. 이번에 명동에 인파가 10만이 몰렸다는데 아주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또 흥분되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저도 명동 돌아다니고 크리스마스나 연말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종로 2가 막 돌아다니고 종각 그 파이루트 만년필 파는 데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돌아다녔던 생각이 나고 남대문 시장 막 다녔던 생각이 나네요. 혹시 이번에 잘 다녀오신 분들 어떻게 다녀오시는지 감회가 어땠는지 문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인가요? 국가보훈부 장관. 참, 가는 날까지 저를 이렇게까지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에? 아니 도대체 이분은 왜 여기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이게 박민식 장관의 마지막 독립운동가 선정 작업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임기 마지막 날 큰 부를 내놓고 가버렸습니다.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과가 분명해 어떤 보수 정권에서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박 장관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발표를 마지막으로 오늘 퇴임의 영등포을 총선 준비에 나섭니다. 박 장관은 임기 내내 여러 차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진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발표 직후 퇴임에 부담을 회피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관이 마음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은 벌려놓고 수습은 니네가 해라. 그러고서 싹 가버린 거야 지금.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좋아하죠? 이 박 장관이? 이씨, 박씨 서로 성도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좋아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이승만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 봐요. 네, 아시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부분 미국에서 활동하며 미국 내 독립 여론을 조성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또 상해에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중위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인 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까진 보훈부가 밝힌 선정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만 있는 독립운동가였다면 지난 30년간 선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취임 반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 줄곧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제사정이 밝다곤 하지만 1919년의 파리 강화회의와 1921년 태평양회의를 상대로 한 외교활동은 모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5년 만에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와 대립한 것은 물론 하와이를 비롯한 동포들이 임시정부에 보내는 성금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 이후 행적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4.4 5.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를 했고 4.19 혁명으로 1960년 불명예 하야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던가 국부 같은 평가를 하기엔 독재자나 기회주의자 같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만을 강조하다가는 1948년 건국 시점을 못 박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48년이 건국이고 아니고가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처음 대통령인데 이분은 한 게 정확히 뭐야? 한 개 있어요? 미국 가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 그리고 부정선거한 거? 4.4 5.입? 그 유명한 4.4 5.입 만들어낸 거? 3.15 부정선거?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거? 왜 이분이 독립운동가라는 거예요, 지금? 박민식 장관은 왜 이분의 이렇게 진심인 거죠?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아무도, 어떤 보수 정권에서도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전두환 때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노태 때도 안 그랬고, 박근혜 때도 안 그랬다고, 이명박 때도 안 그랬다고요. 왜 굳이 윤석열 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오히려 또 행적을 보면 친일 한 사람들은 우대해주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그들은 모욕 주고, 친미적 행위한 사람들은 마치 영웅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이번에 박민식 장관이 한 일이에요. 그 짧은 6개월 정도 됐나요? 몇 개월 됐나요? 자, 홍범도 장군은 망신을 주더니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찬양하고, 이거 여야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민석 당 대변인은 반민특위를 빨갱이로 몰아서 친일파 청산을 방해한 자라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윤희석 선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모욕적인 평가 또한 복잡다단한 우리 현대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섣부르게 재단하려는 오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를 연상케 하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 공적이 상당한데도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삼아 결국 흉상이 철거되고 정부로부터 평가절하당해야만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홍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공산당에 가입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반공주의적 색채를 띤 인물이라는 겁니다. 박민식의 보훈부가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환시켜 소모적인 이념 논쟁만 나왔다는 씁쓸함만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모적인 이념 논쟁만 나왔고 실제 보훈부 장관 자리에 앉으면서 너무 시끄럽고 힘들었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막 벌어지고 과거가 다 부정되고 정말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또 공을 던져놓고 싹 자기는 빠져나가는군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등포? 영등포 일로 간다고. 원래 본인 지역권이 있는 부산이었는데 왜 또 갑자기 영등포로 가나? 황지 출마를 한다고. 가세요. 잘해보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이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대법원이나 이 법원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제는 법 제도가 근로자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쪽으로 조금 바뀌니까 이제는 기업을 위해서 대법원 판결이 바뀌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 단위를 아예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맨날 밤을 새워서 근무를 24시간 시켜도 52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는데요. 법령에는 최대 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2시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두고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 행정에서 그리고 하급심에서는 모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그 이후로는 처음 나온 건데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 삼아서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랑 하급심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파가 적지 않은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상의 근로자 A씨가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과 화요일은 각 15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수목금은 하루 6시간씩 일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는 하루마다 8시간 초과 시간을 합쳐서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걸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은 15시간 일했으니까 각 7시간씩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 근무는 주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A씨의 경우가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시간 2번, 6시간 3번, 합쳐서 48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초과 근로 역시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몇 번. 예?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원래 52시간도 기본이 아니에요. 원래는 40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본은. 40시간 플러스 좀 더 할 수 있는 연장의 시간을 우리가 12시간을 더 준 것 뿐이죠. 그러니까 기본은 하루에 8시간만 하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걸 시키려면 급여를 더 주든지 뭔가 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52시간을 그냥 연장으로 쭉 하다가 쉬어도 어쨌든 52시간 일단 안 넘기면 괜찮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24시간씩 2번 일하고 해서 하루 좀 더 일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옛날 개발도상국 논리에서나 노동력을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하던 그 타임의 얘기인 것이지, 요즘 같은 선진국 시대에선 인간의 한계 체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을까요? 옛날 한 30년 전 판결 같아요. 정말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이 노동 환경에 대한 그 모든 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이 52시간 일하는 거 봤어요? 24시간 내내 일하고.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해도 된다? 죽을 때까지 해도 된다? 그거 문제 아니다? 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판사님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차라리 하급심 판사님들이 훨씬 낫지. 이 대법원 판사님도 이상해요. 일은 안 하고 맨날 좀 복잡한 거 있으면은 심리 불속한 기각시켜버리고 자기네는 옛날에 해놨던 괜찮은 것들 다 뒤집어 엎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하면 안 되죠. 도대체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기계로 보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업은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노동계의 현장에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이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취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요. 무색해 한다고 이제 노동계는 현장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은 이미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방식도 다 바꿔야 합니다. 틀려요. 예. 예.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 사업장보다는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교대근무 사업장이 특히 문제인데요. 24시간씩 꼬박 이틀을 일해도 주간으로 합하면 48시간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연속 밤샘 근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근무가 만연해지는 것에 대한 경고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성명을 내고 입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을 도입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기존에 이제 행정해석이랑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일해보라고 그러죠. 아유,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예전에 막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 일도 안 해요. 판사님들도 8시간 이상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예? 왜 자꾸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거꾸로 가는 판결을 내리고 인간의 인격권을 말살하고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뉴스마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잠시 후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되게 써요. 엄청 써요. 근데 먹고 나면, 마시고 나면 뭔가 조금 내가 몸이 좀 좋아진 느낌을 그냥 플라시보처럼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39만 원에 2박스 드리는데 한 박스를 사은품으로 더 드리니까 한 박스당 15만 원 상당. 그래서 결국 홍삼값에 산삼을 드실 수 있는 기회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맞이 이벤트로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특허 제품, 100% 발효 특허 제품이죠. 당장 케어 한 박스, 이건 45일치인데요. 이걸 특별 증정한다고 합니다. 원래 11월 30일까지였는데 호응이 좋아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사실 이걸 저는 박진영 평론가에게 주고 싶습니다. 워낙 시끄럽고 투덜투덜 해가지고 이거라도 좀 드시게 하고 우리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문의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 치시면 되고요. 박진영 평론가가 투덜거리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 그래서 노영이가 괴로울 거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박진영을 위해서 하나 사주세요. 네, 그러면 저분은 또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점잖으신 우리 또 김철근 우리 정무실장님을 위해서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슈 화합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슈 화합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10대 지식인 박진영입니다. 10대 투덜이 스마프가 생각이 나죠? 이렇게 좀 얄밉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그 고길동 만화 알아요? 고길동? 압니다. 네. 네, 알아요? 둘리에서? 예, 예. 네, 고길동 캐릭터예요. 맞는 말도 얄밉게 하는. 연말이니까 웃어줘야죠. 근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아주 또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우리 박진영 부원장. 옛날에 유시민 장관을 586들이 그렇게 비판했죠. 근데 그분은 맞는 말만 해도 그랬는데 우리 진영 씨는 맞는 말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잖아. 맞는 말도 하고 맞는 말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그분은 장관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급이 다르네. 씁쓸합니다. 자, 박진영 평론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잖아요.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했단 말 나올 때마다 저는 박진영인가 이렇게 걱정 많이 하는데 압수수색 안 본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일을 안 시켜요. 어... 그냥 감투만 주고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섭섭하고 그 어떤 분들이 박진영한테 이야기하면 당에 전달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전달은 안 되는군요. 근데 이제 의견을 전달을 하더라도 수용할 때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사실 이제 제가
뭐 국회의원 이런 걸 출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취급도 안 하죠.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럴 때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조언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 실제로 민주당이 귀족 정당이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답답해서 저도 뭐 귀족 언저리라도 들어가야지 좀 떠들 기회를 얻겠다 싶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제가 뭐 남들처럼 뭐 그런 자리 욕심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핵심 친명이 아닌가 보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같은 부원장인데 김용 씨는 굉장히 핵심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도 가 있고 그러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자금과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늘 측근이 되고 전략이라든가 정책하는 사람은 선택적 요소처럼 취급받는 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머리 좋은 사람 많고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 없습니다. 머리 좋은 척하는 쓸데없는 아이디어만 내는 사람들이지 한국 정치 수준은 기본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김철근 실장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엉터리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고 경험과 본인의 철학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존중하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연말이라 덕담이 좋네요. 실제로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적 덕담.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분은 모두에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몇 명에게만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노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평론가 세계에 박진영에게 칭찬 들으면 그거 진짜 칭찬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 입 바른 소리, 침 바른 소리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하세요. 보통은 나쁜 욕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네. 앞에 대놓고. 자, 어쨌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울분에 쌓이는 울분남. 요즘 헐레대첩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아주 최연소로 과거 합격해가지고 공주랑 결혼했는데 공주가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청상 호라비가 된 사람이 이제 공주랑 결혼했었으니까 재혼도 못하고 그래서 울분에 쌓여서 맨날 상소를 올립니다. 혼례를 무효로 만들어달라. 울분남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울분남. 맨날 화를 내는 거야. 맨날 울분에 쌓여서. 자, 우리 박진영 평론가도 약간 울분남 스타일인데 올해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번 한 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울분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교수 신문에 나왔던 건의망리? 제 발음이 잘 안 좋네요. 다시요. 견리망리. 견리망의. 망의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견리가 뭔가 하면 이익을 보다라는 뜻이거든. 이익을 보니까 잊어버린다.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견리망의 뜻. 예, 견리망이가.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다. 예, 근데 견리가, 우리 퍼스트레이드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장자 산목편에 나오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하는데요.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는 모습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 김건희 씨로 이름을 바꾸면요. 지금 김건희 씨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번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어요. 네네. 자, 우리 실장님 어때요? 저는 올 한 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허상을 향해서 싸우는 돈키호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돈키호테? 예. 예. 반공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게 나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 자체도 난 잘 저도 처음 모르겠는데. 들어봤어요. 반공 전체주의가 예, 뭐예요? 뭐 그런 것들 향해서 올 초부터 거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까지 계속 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념 논쟁하면서. 예. 근데 결국은 올 한 해를 그걸로 허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른 표현을 좀 더 하면 삼독 정권이죠. 독선, 독주, 독재. 이 삼독의 그 현상이 만연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올해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보수 진보가 아닌 네. 엉터리 족보 없는 정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1월의 인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승만을 폄훼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을 겸해하면서 계속해서 쿠데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에서 이승만이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승만 아직도 국부입니다.
국부인데 한 달짜리 위인으로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12달 위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로부터도 안 맞고 진보로부터도 안 믿고 합리적인 국민 모두가 이렇게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는 결정들을 하는 게 이 정부예요. 그러면은 건국절 같은 걸 주장하는 건 참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개천절이 있어요. 예? 유구한 역사라는 헌법에 천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건국절은 48년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70년밖에 안 됐다는 우리나라가 그 역사로 지금 한정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정당화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사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건국절 개천절이 있고요.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로 건국절이나 이런 걸 만들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건국절은 식민사관이기도 하고요. 서양에서 동양을 볼 때 동양은 문명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전파한 이후부터 제대로 문명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 이후에 문명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종속적이고 식민사관이 아주 극에 달한 사고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하고서 샥 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당하죠. 사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 나가려고 하면서 오른쪽 태극기 분들한테 표를 좀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표 얻으려다가요. 중간에 정말 스윙보트 원하는 표 다 날아갑니다. 결국은 선거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정부의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가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반대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이승만 무슨 국부론 같은 얘기를 해대면 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지에서 생긴 업적주예요. 무지에서. 예,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 그래서 그 사람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 학력보다 점수는 높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깊이 무식하다? 있게 한국인으로서의 역사라든가 철학, 정체성 이런 것들은 깨우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국회 안 들어와야 됩니다. 아, 저랑 비슷하신 생각이네. 머리로 정치하는 사람 말고요. 가슴으로 그렇죠. 가슴으로 정치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두 분이. 자, 이번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좀 더 괜찮은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진이 재미로 오늘 한번 재미를 보는 운세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뭔가 만들어 오셨네요. 예, 이게 운세 통이에요. 예. 하나씩을 뽑으시는 거예요. 내용은 랜덤이가. 이게 섞어야지, 이렇게. 선물을 주셔야지 뽑으면. 자. 좋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주세요. 올해의 주인공은 당신, 뜻밖의 횡재할 수도. 뒤를 돌려주세요. 올해의 주인공은 당신, 뜻밖의 행지할 수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된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출마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좋은 운은 절 주세요, 그러면. 네, 하세요. 정말. 아니 근데 이거 다 좋은 것만 써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읽어보세요. 주변에 귀인들이 나타나 당신을 돕는다. 오, 이준석 대표. 단 인정에 묶이지 말 것. 그럼 무슨 뜻일까? 인정에 묶이지 말 것? 이거 뭔가 포춘 쿠키 같은 느낌이 딱 나는데요? 아니 보통 이제 이거 가져요.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사람 인간이 도모하는 걸 넘어서 귀모, 그렇지. 귀신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그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귀인이라는 게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준다는 취지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잘 될래나 모르겠네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신당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신당에 합류하시는군요. 신당 얘기도 이제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간직하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예,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산 느낌으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결산입니다. 올해 13차례, 그리고 15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기간으로는 46박 72일이라는데요. 아이고, 어쨌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엄청 다니셨다. 결과는 실패였지만 안타깝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올해 순방을 다니면서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방해만 놓고 다녔죠. 방해? 누구를 무슨 방해? 대한민국 경제를 특히 방해를 많이 놨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 가서 ASDL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관련돼서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ASML? 예, 네. 그 한국 그 대사관에다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의전 관련해 가지고. 의전? 네. 네. 아마 뭐 뭔가 그 가서는 안 될 곳이라든가 또 과잉 의전 요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라고 짐작이 되고요. 실제로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한국이 아무리 참 그렇더라도 29표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29표 나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면서 표를 까먹고 다녔다는 이거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표도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창피스럽긴 하겠어요. 이게 국제대회 유치를 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엑스포 이게 유치 전을 들어가면서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우려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뭐 아프리카 등 제3세력에 거의 50표 이상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한미일 삼각 그 안보 이걸 강화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완전히 배척시키는 이런 거였잖아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강 양쪽 편에 소가 있는데 강 양쪽 편의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한쪽 풀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의 외교를 빗대서 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외교라는 게 대단히 그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고도의 그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국제대회를 유치한다 하면서 마치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뭐랄까요,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좀 아니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걸 유치한다 하면서 역대급 재벌회장 동행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그 파리에서 그 그 결정 3일 전에 그 회장들 모아놓고 저녁에 술 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아니한 태도가 아니었나. 그리고 재벌 회장들을 외국에 동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내에 무슨 시장통에 가서 먹방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재벌 회장들 이렇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냐. 이전 대통령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정경유착이에요, 네? 이거. 정경유착. 정치랑 경제가 유착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뒤에서 술 마시고, 야, 모든 사업은 골프장과 술집에서 이루어진다, 룸사롱에서 이루어진다.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 옛날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시니까 그게 법적으로 적용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재벌들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런 자리를 하나 가짐으로써 향후 대통령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서로 간에 싸바싸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정경유착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 오직하면 이제 독대하는 옛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앴고. 독대도 얼마나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근데 이거는 아주 그냥 자기네끼리 몇 명이 한 5명 정도가 그냥 아주 세트로 움직여 다니면서 뭘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고. 근데 그 재벌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결국 양도세도 완화되고 종부세도 완화되고 뭐 이것저것 상속세도 지금 내려간다 그러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정권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왜 지금은 말을 못하지? 심판을 네, 받겠죠. 아휴, 어쨌든 좋습니다. 자, 내년에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짧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지 말라고요? 네. 아, 좋습니다. 1년 6개월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으시고 내년 1월 1일 날 다시 취임한다는 생각으로 좀 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년 6개월은 좀 다른 대통령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좀 독특한 게 눈에 띄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에서 없이 뭐 어디 성탄 예배를 혼자 보러 갔다, 뭐 이게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다른 기사가 작년과 다르게 김건희에서 얼굴이 안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에서 올해 1년 내내 보이다가 딱 이번에 연말 때 잠깐 안 보였거든요. 대통령하고 좀 분리돼가지고.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28일날 특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특검에 대비해서 몸을 사리는 겁니까? 몸을 사린 게 아니고 얼굴이 나올수록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게 안 보여집니까? 우리 오락실 가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네. 때리면 들어가고 안 때리면 튀어나오고. 이렇게? 예. 그러면은 28일 지나면 또 나타나시는 거네? 아니죠. 그게 그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되고 하는 그 과정 동안은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거부권 일단 본회의 이제 부의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패트에 올라가게 되면.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15일 안에 네.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닥이 잡히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 이제 제의를 요구를 해서 제의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제의를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거부권까지는 행사하고 그다음에 제의 요구는 아주 그냥 끝까지 밀어서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건 의장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거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의장이 소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수당이 근데 다수당이 소집할 국회의장을 수도 있고. 국회의장을 믿기가 어려운데. 아니, 소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출석위원회 3분의 2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을 거예요. 제적의원의 그렇죠.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에 3분의 출석의 2. 3분의 2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를 들면 전원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자동 그 의결되는 거예요. 출석했다가 나가버리면.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 의결할 당시의 문제니까 숫자는. 그렇죠. 그렇게 의결할 때 해석할까요? 3분의 2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초등학교의 그 표결 수준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 예. 공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건부 특검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를 했다가 혼났다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하자.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하고 대신에 민주당도 이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바터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무슨 햇소리야 뭐 이런 혼내줬다는데. 특검을 총선 이후로 넘어가면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다 해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해체해야 됩니다. 다 이게 무슨 해체돼야 국회입니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밀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도 사실 국회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저는 매번 방송에 나와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줄곧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한번 유출해 보면 이게 2016년도에 이제 그게 있었지만 2015년 말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의 내용이 뭐였냐면 권력 순위가 나옵니다.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출이 돼서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 가 있는 조홍천 의원, 박관천 행정관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문건의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좀 예를 들면 당시 청와대 내에서 민정이나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이후의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김건희 그 여사 특검에 관련돼서 네. 당연히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후에 나온 게 지금 벌써 영상으로 나와 있는 게 명품 백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그 녹취록에 그 이전에도 뭘 받았다는 그게 나와 있잖아요. 화장품. 네. 근데 그것뿐이냐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사전에 이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좀 돼야 된다. 그게 앞으로 정권에도 부담이 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아요. 총선을 봐서라도.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그 조사 한두 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나올 만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천 시즌이 되면 네. 공천 누가 탈락했니 어쨌니 막 그 중진들이 불출마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뉴스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3월달, 4월달 되면 오히려 선거하기가 낫지. 지금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해서 제2요구가 왔는데 제2요구가 해야 할 본회의를 예를 들면 선거 전략상 늦게 해서 사실상 의결을 해버리면 4월 달에 수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제2요구가 의결이 안 되더라도 이건 이재명 방탄당 대 김건희 방탄당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 감이 누구한테 더 세게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거 전략상도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저는 수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을 새로 들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철시키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과연 검사 동일체의 그 환경에서 자라온 분이 그걸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내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김철근 실장님의 전제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자체가 김건희 특검 막으라고 임명한 거다. 그렇죠. 그건 뭐 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특검은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윤석열 퇴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특검 밀어붙여서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임기 중단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아, 정말 힘듭니다. 자,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머리 싸움을 잘하는지 누구 수가 더 한 수 위인지 한번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될 거라고 사실 많이들 생각하셨죠. 한동훈 비대위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한다면 몇 %나 할까요? 퍼센테이지는 모르겠고요. 기간을 저는 이제 쭉 얘기해 왔는데 한 달짜리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한 달짜리.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인데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차별화, 네. 그 개혁적 메시지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플러스 본인의 외연 확장, 그래서 총선 승리 가능성. 그럼 결국 정당 지지율의 상승인데, 네.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 갔는데 정당 지지율에 변화 없고 총선 전망 암울하다. 그러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된다고 하자마자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는 그런 여론조사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막 또 분위기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거야 이제 언론이 뭐 이런저런 작동에 의해서 또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겠죠. 보수 언론들이. 그렇지만 그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인다고 보지 않아요. 요즘은 SNS나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많고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의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언론들은 한동훈 용비어천가를 막 엄청나게 뿜어댑니다. 거기에 정부가 최근에 금방 말씀하신 감세 정책을 해줬습니다. 네. 감세 정책을 함으로 이 족벌 언론이라든가 족벌 언론 뒤에서 광고를 주고 있는 재벌들에게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제 좀 이 강도가 비판에 낮아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올라가고 제의하는 과정들이 야당과 국회의 몫입니다. 야당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피가 마를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준석 대표 계열이라든가 또는 영남 중진들이 한동훈에 의해서 칼질당해서 천해진다. 그런 상황이 오면 국민의힘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붕괴로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실패하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선거 저는 3월 초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3월? 예. 바로 4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이 비슷한 환경이 2004년도에 있었어요. 2004년도 17대 총선 전에 당시 보수 세력이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후폭풍으로 굉장히 선거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네. 그때 26명의 중진 의원이 용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차병렬 당시 당대표가 사퇴를 해요. 네. 그리고 총선 한 달 앞두고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박근혜 대표를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천막당사. 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천막당사 하면서 당시에 121석인가 해서 개헌 저지선을 이제 확보하면서 네. 선거의 여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거 한 달 전에 임시전당대회를 열 정도로 급박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건 집권당인 상황이고 그때는 야당이었고요. 그 상황이 좀 달라졌을 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 쪽으로 갔는데 민심이 싸늘하다. 어떻게 선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환경적 요인은 다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둘러싼 갈등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의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액터는 누구냐? 저는 민주당하고 이준석 대표라고 봐요. 민주당하고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과 지금 보수 언론이 짝짝꿍해서 만들고 있는 세대 교체, 그다음에 인적 쇄신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 버리면은 한동훈 오히려 띄워주기만 돼요. 왜? 한동훈은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세대 교체든 인적 쇄신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 프레임에 안 물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윤석열 심판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의 프로파간다로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만들어가는 게 기본 전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까지 보였던 기회주의적 처신을 버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 여러분이 한동훈 장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본인을 사실은 그 자리에 꽂아줬고.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일단은 김건희 특검을 딱 완전히 막아줘라. 그리고 이 내부에서 니네가 이 우리 그 검핵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해줘라. 이게 이제 대통령의 요구이고, 그래서 내 나중에 정치할 때 레임덕이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뭐 이런 걸 거잖아요. 발판을 마련해달라.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수부 검사가 네.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본인들만 정보를 독점해갖고 기획을 해서 딱 그림에 맞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가. 그렇죠. 예? 아니 본인들이 그 원하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의 네. 자유니까. 네. 그렇지만 그게 결국 표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거든요. 민심에 위반되면 어떤 계획을 짜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우리 이게 다요? 박진영 평론가가 40분을 해달라고 막 계속 주장했는데 40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모자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욕을 먹더라도 5분 더 하는 걸로 한번. 죄송합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네. 예. 괜찮으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녹음만 아니면 제가 참 토마토 지금 출연도 안 합니다. 제가. 아, 진짜. 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통통몰에서 연말 선물 시즌을 맞이해서 주얼리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에 가족과 지인에게 주얼리를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좀 받고 싶습니다만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이 주얼리 얘기를 한 3주 하고 있는데 얘기를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을 보고 좀 슬펐습니다. 자, 이 예쁜 주얼리 가족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쇼미더민심 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쇼미더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타났을까?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형 뉴스마트 본부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지냈는데, 뭐, 저도 아무도 안 찾아줘가지고, 적적하게,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적적하게 조용하게 그냥 예. 그냥 딱 충전하면서 예. 아니, 뭐, 별일 없는 게 좋은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집에서 경건하게 경건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쇼미더민심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지지율과 함께 주요 사건까지 함께 업앤다운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하기 전에 우리도 이거 하나 뽑아볼까요? 아까 사실 이건 우리는 없는데 지금 박진영 평론가하고 우리 김철근 실장하고 두 분에게도 했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뭐예요? 이거 그냥 운세 뽑기 같은 거예요. 뭐, 행운의 뭐, 이런 네, 건가? 이거 약간 포춘 쿠키 비슷한. 쿠키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같은 거? 읽어볼까요? 짜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다려왔던 소식을 듣게 네. 되었다? 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요? 내년 총선인가요? 아, 너무 공익적이다. 그러게요. 사람이. 너무 공익만 위해서 사시는 거 어떻게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공적으로 살 수가 있죠? 대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기다리는 소식은 별로 없어서. 난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없을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입니다. 네. 기다렸던 소식을 듣게 된다. 저야말로 되게 좋은 뭐예요? 소식인데요. 그동안 망설였던 것이 있으면 바로 실행하라. 뭐 네. 있어요? 망설였던 거? 예, 저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거를 사실 실행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뭔데요, 그게?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네요. 뭡니까? 아, 어떤 걸 그냥 하시- 저희 사업적으로 아. 제 개인 사업 중에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사무실도 얻고 시작을 했는데 어머 소름. 유튜브? 아니요. 제 개인 사무실에 법인에서 나와서 아예 개인 법률 사무소를 혼자? 찾았어요. 예. 아직 이름도 못 정했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알았지? 요즘은- 잘 되시길 요즘은 그렇게 빌겠습니다. 혼자 하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름이 알려졌으면 또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 그래도 실행해서 잘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이름도 나오고. 정말 신기가 있네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재미삼아 원하는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식구들하고 한번 딱 뽑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자기한테 맞는 게 많아요. 저를 리틀 테네시님께서 앞으로 노변호사를 타로 전문가로 모시겠습니다. 타로 전문가. 이거 매회마다 하죠.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자, 이제 또 이렇게 분위기도 한번 맞춰봤고요. 지지율 상승했던 업 시기부터 업앤다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해 초 40%대로 사실은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3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30.7% 지난주에는 네. 그래서 한 20%대를 간당간당하게 넘겼는데 자,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그 올해 결산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지지율이 40%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1월 첫째 주에 긍정이 43.9%였고 부정이 53.7%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우리 조사를 보면 긍정이 그때보다 1월보다 12.2%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지지율이 12.2%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네. 부정은 9.7%포인트 올랐고요. 네. 예, 거의 왜? 1년 새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런가요, 그러면? 왜 그러긴요. 뭐 잘한 게 있어야 그러죠. 뭘 그걸 아시면서. 아니요,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중립적으로 진행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네.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외교면 외교 뭐 하나 잘한 게 있어야죠. 잘한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가시적인 주셔봐요. 성과나 우리들이 좀 시원하게 뭔가 행복하다 이런 느낌 가질 만한 건이 없었다.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더 없었다? 화나게 하는 일들만 있었죠. 예, 뭐 맞습니다. 대일 구력 외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쭉 오염수 먹고 뭐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잘 못할 거다. 뭐 좀 그래도 봐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그래도 2년이 가까이 다 되면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리스크가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튀어나왔죠. 그 특검 문제도 있고 양평도로 문제도 있고 쇼핑 논란도 있었고 꾸준히 있어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 이념 문제마저도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책이 있었는데 뭐 5.18 민주화 교과과정 삭제를 한다든가 이건 실책이 아니죠. 사실 이념적인 문제인 거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굴욕적인 회담을 한다든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보다는 그 일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든가 네. 그리고 최근에는 잼버리 파행이나 아니면 또 엑스포 유치 실패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잘한 게 없다라는 것과 또 보수 측에서까지도 실망할 만한 이념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등 1년 내내 뭐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잊을만 하면 계속된 실책과 그리고 뭐 실망스러운 정책 뭐 그런 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업과 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업이었던 시기는 언제냐, 다운은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업이었던 게 언제냐 물어봐도 계속 다운 얘기만 하는데 업이 없어요. 업이 없나 봐요. 업이 없고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40%를 기록했던 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첫째 주 조사거든요. 네, 작년부터 그렇죠. 이어져 오는 거니까. 네. 그런 다음에 2월 말에 한번 반짝 40.2%인가 찍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급부 효과예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 투표가 있었어요. 그 방탄 프레임 뭐 이래가지고 그때 아슬아슬하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번 그랬었어요. 그거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라서 40% 잠깐 찍었고 나머지는 다 30%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 찍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 책임지는 일도 하나도 없고 뭐 실수만 있었고 실책만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 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긍정평가 두 번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40%가 넘었던 적이 두 번 있었는데 긍정평가 43.9%가 1월 초 그러니까 신년이라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을 때였고 그리고 2월 28일에서 3월 1일 조사에서 40.2% 기록했는데 그때도 사실 있었던 일을 제가 다 챙겨봤어요. 왜 올랐을까 해서 봤는데 별다르게 긍정 요인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2월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 대응 미흡 때문에 낙마하는 사건이 있었고 네. 또 그래서 뭐 교육부에다가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방탄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걸로 좀 반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40% 넘는 게 1년 동안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신년이니까 우리가 그냥 국민들이 대통령이 좀 잘해주겠거니 하고 막연히 기대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40% 딱 턱걸이했던 2월 말에 한 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국민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 그래서 결국은 다 30%대로 떨어졌더라. 이건 것 같아요. 자, 하락세가 컸던 다운 시기는 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떨어졌는데 특히 올해 초에 많이 떨어졌더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다운됐던 것 중에서 특별히 좀 네.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7월 10일하고 12일 조사 기간에 한 주 만에 5.5%포인트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때 IAEA가 후쿠시마 방류 안전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이 국민들한테 계속 확산이 됐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거기에다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갑자기 느닷없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거기 양평 땅을 갖고 있다고 뭐 하면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니까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때도 민심이 사나웠습니다. 아, 정말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 중요한데 엄청 과격하고 엄청 극단적이에요. 보세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 있었고요. 올해도 참사가 또 있었습니다. 오송 네, 오송 참사도 참사. 있었고, 뭐 세계 잼버리 대회도 그랬고요.
뭐 행정 전산망 뭐 마비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명도 없었어요. 무슨 정권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사과를 할 만한 사건에서도 그냥 넘어갔죠. 그냥 넘어갔어요. 엑스포 사건만 엑스포만 그랬어요. 사과했어요. 본인이 민망하니까. 근데 대통령 그런 행사를 좋아하시나? 왜 그런 데에서만 미안함을 느끼지? 딴 건 미안함을 안 느끼나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후보 때부터 공정과 상식,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자유민주주의 뭐 어쩌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그렇잖아요. 그 사건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뭐가 이게 공정이냐 상식이냐 다 반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반대예요. 그렇죠. 네, 언행일치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외교 참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외교 참사 뭐 아까 말씀한 46박 72일이면 1년에 거의 2달 이상을 밖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13차례 해외 순방을 하고 올해 10월까지요 651억 썼어요. 그 돈으로만. 어이구머니. 근데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29표 얻었습니다. 이런데 이걸 지지한다?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그 국민들이 실망하시는 부분도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말에 무게가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정치 신인에 가까운 상태에서 중책을 맡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고 그 뒤에는 본인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사실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건데 본인이 좋은 말을 골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책임이라든가 정책으로 보여준다든가 행보로 보여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만 믿었다가 더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나쁜 게 국민이라는 말을 싫어하게 됐어요. 국민. 하도 대통령이나 이렇게 장관이나 국민을 위해서 뭐 국민의 뜻으로 국민이다. 말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국민이란 말만 들어도 좀 약간 경계를 느끼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순간순간들이 있었대요. 자, 네. 주요 사건이 같이 있었다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5.6% 하락이 가장 컸던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네. 2위, 3위, 4위를 한번 꼽아보자면 7월 10일에서 12일 기간에 5.6% 하락을 했는데 그때는 양평도로에 대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주였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5.5% 하락을 했고요. 세 번째로 4.7% 하락을 기록했던 데가 10월입니다. 10월 14일에서 15일 기간 조사였는데요. 그때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4.4% 하락세를 기록했던 때가 3월 20일에서 22일 기간인데 굴욕적인 한일 외교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최저치들이 이제 예. 있거든요. 언제? 20%대. 올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한 게 102차 조사 때, 그러니까 9월 16일에서 17일 조사 때예요. 이때 28.5% 이때 뭐가 있었어요? 9월 이때 16일. 홍범도 흉상? 홍범도 장군 흉상 청구 논란이 있었고 또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민심이 사나웠을 때였고 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아,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자, 좋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올해 초에 두 정당 모두 40%대로 출발을 했다는 거네요. 네, 우와, 그랬어요. 정말 그때 까마득한 오히려 인물이네. 1월 3일, 4일 조사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43.4%고 민주당이 42.8%였어요. 국민의힘이 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이지만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동반 하락하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진 것이죠. 어허,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그 2월 달에 당대표가 됐었나요, 당시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 지지율 55%, 뭐 대통령 지지율 60%, 뭐 이걸 내걸었잖아요.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이유는 뭐냐? 대통령이 못하니까 당정 일체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기현 대표는
당시 대표는 뭐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아바타 역할을 했던 것이고 네. 그 뒤로도 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20일, 22일 조사할 때 1월 불과 2달여 만에 네.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어요. 당시에 민주당이 48.8%였고 국민의힘이 34.6%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3월 16일에 있었어요. 네. 그때 오므라이스 먹방하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구룡 외교하고 그 전에 제3자 변제안 발표하고 퍼줄 거 다 퍼주고 얻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오염수밖에 없더라. 다 예상했던 건데 당시에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2%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네, 여론조사 다른 나왔어요. 여론조사 뭐 기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네. 뭐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 예, 보수에서는 지금 아주 신선한 말하자면 비대위 대표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최선의 선택이다 지켜 세우고 있고, 당분간은 언론이나 여의도 정가에서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좀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런 효과라고 봐야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나는 정치 오래 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게 하도 대통령 나오자마자부터 계속 이름이 그냥 하루에 라디오든 텔레비전이든 뉴스든 안 나오는 때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치 한 2년 한 사람 같아, 솔직히. 지금 정치 신인이라 그러는데 좀 신선감이 떨어져, 오히려 이제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노렸던 것도 사실 노렸던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을 하면서도 거의 뭐 전국에 가서 계속해서 언론 앞에 서고 직접 멘트를 하는데 그것이 장관으로서 법무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 정당인이 할 법한 그렇죠. 멘트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총선에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좀 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 등판 이후에 두 정당의 그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신인이죠. 신인은 신인이니까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3일 동안 세계의 킬러 문항이 한동훈 장관 앞에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바로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합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둘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28일에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있고, 29일에 비대위원 누구를 인선했는지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동훈 할 텐데, 이 킬러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안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일정 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이제 이게 일종의 열쇠죠. 이게 벌써 주말을 거치면서 국힘에서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아마 지침이 하달된 것 같은데, 무조건 반대. 뭐 한동안은 무슨 뭐 총선 뒤 특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불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거슬러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립니다. 올해 가장 최고의 사건과 최악의 사건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최고의 사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이때부터 사실상 대통령의 레임덕이 좀 시작됐다.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악의 사건은 엑스포 29표 참패. 좀 창피하다. 창피한 것도 없고 국격이 많이 훼손됐죠. 이걸로 인해서. 저는 최고의 사건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 이게 우리 정치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최악의 사건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개입 의혹 사건. 이건 굉장히 지금 상황의 종합판을 보여준다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있는데,
해병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해병대원이 사망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지금의 이 안전에 대해서 이 무감증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면서 외압을 또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것이 해결도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최악의 사건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이번에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발표를 해서 1년 동안의 상황을 좀 마무리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일단 그 광고 잠깐 하고 우리 쇼미더 영심하고 좀 얘기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함정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상담 예약은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해주시고요.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 또 쇼미더 민심 코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백미입니다.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뉴스 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하고 댓글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웃어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지명이 돼서 네. 오늘 거기 정식으로 출범을 네, 하죠. 오늘 한대요. 예. 네. 여러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물었고요. 가장 많은 대답 94%가 아바타 혹은 호위무사. 윤 직할 체제 김건희 특검 방탄.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와 정면 승부 사법 리스크 부과. 2%가 남다른 패션과 말재주로 팬덤 만들기. 오, 네. 좋은데요. 1%가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끌어안기. 1%고요. 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총선 전국을 이끌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장관을 공식 지명했는데 9회 말 투아웃이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휘두르면 삼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역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바타 혹은 호위무사로서 대통령의 직할 체제, 김건희 특검 방탄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게 많았다는 거네요. 우리 역시 패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패션을 진짜 잘하나, 잘 입나요? 자,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인 거 아닌가? 자, 어쨌든 영친이 댓글 소개해 주시죠. 예, 유저 UT9GK님께서 댓글 알바하면 딱일 듯 그 검으로 인터넷에서 촌철살인하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촌철살인, 딱 말도 잘하니까, 예. 네, 유저 HC7님께서 한동훈을 기상청장을 시켜서 비 안 올 때 하늘 압색하고 비가 많이 올 때도 압색하고 지금처럼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도 압색할 수 있고 압색 전문.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상청장을 꼭 시켜야 돼요? 아니, 상상력이 너무 기발하세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다 압색이다. 이거 도깨비 아니야?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뭐, 춥거나 덥거나. 모든 날이. 모든 곳에 압색이 들어있다. 네, 그리고요. 버가티브님, 예, 한동훈이는 볼보이죠. 자기 본분을 잊고 배트 들려고 하나봐라고 하셨습니다. 볼보인데 선수란에 들어와서 배트를 들려고 한다. 네. 네, 유저 RM1님께서 10대0 9회 말 투아웃의 초짜 타자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요? 삼진 아웃이죠. 운이 좋아 홈런 쳐야 겨우 9대1인데 무슨 소용이 있을런지. 그러니까 지금 타자가 나가 있어 봐야 몇 명밖에 못 나가 있는데 홈런 쳐야 겨우 9대1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10대 0이면은 홈런 치면 10대 1 아니에요? 왜 9대 1이지? 아, 그러네. 이거 지금 전광판에 원래 보통 10, 0 이렇게 써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는 거 이걸 보고 말하는 건가? 네, 그 다음에요. 예.
원테드님께서 넌 어차피 타고난 호위무사. 그러나 칼로 흥한 자는 칼에 망한다는 속담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곧 역사의 가르침이 그대를 깨우치게 할 것이나 그때는 이미 늦었음을 어찌하리요. 와, 멋있게 써주셨습니다. 네. 유저 FDEB님께서 법기술자, 범죄 날조 조작자이며 유사 일에 가장 무례한 자가 무슨 비대위원장이라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참담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러네요. 법기술자, 범죄날조 조작자, 가장 무례한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담하다. 네. 자, 저희가 이걸 요즘에 이제 사은품이 없어가지고 보통 저희 통통물 상품을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별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신박한 얘기 나올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친이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최진봉 교수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 노반장이 진행한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됩니다. 오늘의 뉴스인사 프라임은 서초의 봄이고요. 아시다시피 이현주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엄청나게 직설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 재미있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하니까요.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